청와대에 인수인계를 하러 받으러 들어갔는데 깡통만 있었다.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책임질 지금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측을 했잖아요. 파색이 26대 그렇죠. 들어가면서. 예. 뭐 충분히 예측됐고 그거는 뭐 탄핵 정국에서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선 12년도 대선 때부터 예. 기록 갖고 정쟁을 일으키고 이랬던 일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예측됐던 거라고 기록 봅니다. 갖고 정쟁을 일으켰다. 예를 들면 이제 NLL 그 사건,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대선에 활용을 했었고, 그렇다면 당선되고 5년이라는 임기 속에서 기록에 대한 중요도. 그 중요도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지하고 그거에 대한 방어적인 운영을 했지 않았나. 그 충분히 예측되는 거죠. 그래서 뭐 탄핵이라는 그 환경과 탄핵으로 인해서 청와대 물러나는 이런 환경이 특수한 환경인 것도 이런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는 그 머릿속에는 국정 철학에는 대통령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온 이력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 본부장님, 이게 최순실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던 그 시점서부터 본격적으로 파쇄기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26대. 예. 간헐적으로 해서 마지막 탄핵 그 인용되기 전까지 한 1월까지죠. 1월까지 26대가 들어갔는데 작정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당시 청와대 해명은 예. 그 노후된 파쇄기를 교체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하자면 시점이 좀 그렇죠. 시점이 딱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부터 예. 그리고 그 이어서 검찰과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여론이 비등했지만 결국 허락하지 않았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깡통 자료를 넘겨줬다. 그러니까 빈 깡통이죠. 그 깡통 안에 뭔가 꽉 채워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후임 정부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을 쑥 빼고 빈 깡통만 넘겨줬다는 거죠. 달랑 2개 받았답니다. 그 내부 통신만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거는 뭐 그것까지 안 되면 뭐 안에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8쪽짜리 업무 관련 업무 현황 보고 자료. 그런데 이 업무 현황 보고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 그 조직 체계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실 10수석 예. 이 체제였고, 지금은 이게 다 바뀌었거든요. 4실의 8수석 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안보실도 서로 그 1차장, 2차장 제도를 두 개로 했고 또 정책실이 새로 생겨서 그 밑에 2개 수석 비서관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바뀌었는데 과거에 그런 것을 준 거는 업무 개괄 자료, 이것은 무용지물짜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진작에 중요한 어떤 그 업무 매뉴얼 같은 거. 그러니까 청와대 처음 들어가면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청와대에 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주로 총무 라인이죠. 뭐 기능 쪽의 라인이 있고, 실제로 가서 국정을 하는 쪽은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노무현 전 예. 대통령 시대 경력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면은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 부처하고 그 연락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예. 또 인사 기록 자료 이것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변호사님,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록물 관리법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되고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 원칙은, 기본 원칙은 보존해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칙 자체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인사 자료들이 많은데 그 인사 자료와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위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우리가 상식 통하는 사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상식은 기록은 계승하기 위해서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계승하려면 봐야지. 아무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뭐 봉인시킨다고 무슨 타임 캡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알려줘야 되고, 다만
이것이 알려졌을 때 국가 안위에 위험이 될 수 있다. 혹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가리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이 그 아까 이제 송국권 본부장님께서 업무 매뉴얼이 안 올라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매뉴얼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정책 현황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매우 시급하게 다뤄야 될 정책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가 진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심지어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가 안보실에서 다루어진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한 어떤 내용들 자체를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외교안보 수석이라고 외교안보 TF 지금 정우영 TF가 지금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에 일일이 물어가지고 지금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보고 라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다는데요. 이거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있습니다. 임 관장님. 네. 이게 이제 우리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청취자분들이 들을 때 떠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국가 기록이 정말 왜 중요한 건지 하는 네.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우리 안보 얘기했는데 지난해 7월 8일 날 사드 배치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사드 배치는 심지어 이명박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3노 정책 네. 요청된 바도 협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었다. 이런 정책을 8년 동안 취하다가 아니 진보 정부에서 이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안 하다가 느닷없이 결정하는데 그 전에 7월 5일 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결정이 돼요. 또 배치되는 날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바지 고치러 가고. 그럼 어떻게 해서 사드 배치가 결정됐지? 그 기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록이 또 온전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 또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좀 제한적으로 열람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청와대 후임 당연히 정권은 다 봐야 될 거 봐야 아니에요. 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그 2007년도 예. 그 대화록이라는 것들이 지정 기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남북 관계가 이후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더 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정으로 묶은다고 했을 때에는 차기 정부가 볼 수 없다. 아하. 그래서 국정원에 그 기록을 보관케 하면서 지정 기록으로 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거를 이러한 안배들이 해야 되는 2013년에 거죠. 국정원장이 또 공개해버린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초기부터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고 당연히 열람을 하라고 준 거니까요. 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12년 대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문제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숙연해져요. 이 숙연한 마음을 잊지 말고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청와대의 일반적인 인수인계. 그러니까 이 문서가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문서는 공개 원칙이다. 그리고 그 업무를 승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반적인 인수인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전임 정권 자꾸만 자료를 가리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했을 때하고 예. 이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은 그 기간에 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 대통령 기록물을 그 국가기록원에 이전하는 것도 그 규정상으로는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임기가 갑자기 종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인수위가 있으면은 인수위가 들어오면은 점령군처럼 합니다. 아하. 전임 정권 막 파헤쳐요. 막 불러가지고 어허. 점령군처럼 뭐 인수를 받으려고 하니 이 인수 그러니까 인계하는 쪽에서도 마치 무슨 죄인처럼 뭐 피해자처럼. 그렇죠. 무슨 뭐 정인처럼 뭐
죄인처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좀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긴 것을 숨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도적인 그 개선이 필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 어떤 국가 기록물 이런 거 인수인계하는 건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됐고 지금 충분히 이야기했고, 인수인계가 그것뿐이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이 인수인계할 때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 넘어갈 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 넘어갈 때 이때는 진짜 깡통줍니다. 깡통 주고 같은 정권 보수 정권에서 예. 인수인계할 때도 서로 안 좋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을 넘어갈 때 자료 다 줬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법도 그때 만들었죠. 예, 그때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죠.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일단 그 당시에 법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이 있고요. 예. 제정된 게 인수인계와 관련된 거는 당시의 사무관리 규정인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 중요하니까 법을 새로 만들었죠. 예, 기록물을 관리하는 법령을 만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인수인계라는 것은 당시의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선언적인 인수인계 선언적인 문구가 담겨 있는 예.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방금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인수인계라는 데서 큰 차이점은 정권을 교체했을 때와 정권을 재창출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정권이 같은 성격으로 유지가 됐을 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권이 다른 성격으로 좀 바뀔 때. 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예. 정권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당량의 기록물들을 인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가 운영했고 주요하게 판단했던 정책에 대한 정책 백서를 한 77종을 엄선해서 인계를 했고 77종. 예. 그리고 그 각종 청와대 업무별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예. 인수인계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많은 시간을 그 직원들이 투자해서 업데이트해서 누군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한 550건 정도를 업데이트를 해서 인계를 했고요. 예. 또한 이제 그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기록들, 정책에 대한 입안과 정책들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 것인가라는 프로세스들을 포함한 한 5만 한 7천 건에 대한 예. 기록들을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많은 노력들이 소요되는 것인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그랬다는 것을 역사는 좀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체냐 재창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주셨다시피 그대로 넘겨야 국민의 정부고 예. 국민의 정권이기 때문에 교체와 재창출과 관계없이 인수인계는 정상적이고 예.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권한대행도 지정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12월 9일 이후의 자료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건지 12월 8일 본인이 권한대행이 아니 총리 시절까지 지정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도 다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이 되면서부터 예. 그래서 권한대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임 정부에서 뭐 생산되었건 그 시기를 나누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정 기록물이냐 아니냐 일반 기록물이냐는 정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지 박근혜 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항변은 대통령 그 기록물을 전부 다 생산한 것들을 전부 다 이관했고 법률에 따라서 다 폐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지금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현안 자료라든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항변하는 그 얘기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국가 기록물을 관리관에 있으니까 기록원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열람해서 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생산된 기록물의 양을 보게
보게 되면 그 노무현 정부라든가 참여정부 때 있었던 어떤 생산된 기록물의 양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관된 양이 적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정권에서 했었던 그 기본적인 업무 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내에서 아예 그 어떤 좀 비밀스럽게 예. 기록물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 관장님, 그럼 지금 예. 대통령 기록관으로 서류가 넘어갔나요? 넘어갔다고 또 언론에 나와 있죠. 넘어갔다고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건 지정 기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넘겨진 자료는 하나도 없고 기록관으로 넘겼다고 하니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록들 사실 뭐 이관한 기록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기록 매뉴얼에서 한 6만여 건의 기록을 넘겼는데 그 넘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고 사본을 청와대 차기 청와대 직원들한테 업무를 참조하라. 정책 연속성을 공유하고 예. 또 차기 정부는 어쨌건 항상 긴박한 현안에 당면합니다. 그래서 사본을 수월하게 볼 수 있게끔 사본을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기록관에 기록을 이관했다라는 것 그리고 청와대 내에 기록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다만 정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그 기반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차기 정권의 자기 정당이든 아니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연속성과 원활성과 긴박한 그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사본들은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송 본부장님, 지금 그 민변에서 국가기록물 공개 청구를 했어요. 네. 하고 그중엔 세월호 7시간 등등의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월호 7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관한 사드 배치라든지 사드 이런 문제. 배치의 그 절차 사항의 문제, 심지어 예. 뭐 위안부 문제. 비용 청구를 했다는 사드 예. 같은 이런 비용을 지금 청구서가 날아왔잖아요. 그건 12월 달에 미국에서는 보냈다고 여기서 받은 적 없다고. 그런 또 위안부 협상 과정, 예. 협상 과정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기 볼 수 없느냐? 일단 지정 기록물과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지정 기록물과 일반 기록물로 예. 분류가 되거든요. 일반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하. 새 정부도 열람하고 예. 일반 국민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사안은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돼 버렸죠.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하면서 청와대는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니까 사본까지 남겨서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정 기록물로 갔지만 가기 전에 사본을 해서 이렇게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 가능한 것이는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국가기록원에 다 보내고 남아 있는 것은 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하. 그것 또한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거는 뭐 유출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복사를 해놓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진본이라는 가능한지는 관점에서 보면 예.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이원적 관리였어요. 예. 당시에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 없었던 시점이니까 국가기록원이 일부 관리하고 있고 청와대가 일부 관리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원적 관리를 갖고 있었는데 좀 시스템이 안 갖춰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론적 관리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몰아준 것이고 다만 청와대가 차기 정부 청와대가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본을 준 거고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서버나 청와대 그 컴퓨터나 개인 PC 등등은 기록을 전혀 없애야 된다는 건 맞는 것인데 예. 사본을 존재시키는 것 또한 맞는 얘기라는 거죠. 양쪽이 그걸 다 구별을 맞지. 해서 예.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지정 기록물을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서 지정 기록물을 정한 이유 자체가 이 보존을 하고 비밀을 유지하겠다라는 측면의 그 17조를 신설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원에 남기고 그다음에 사본을 또 남긴다라고 한다면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정 기록물로 넘어간 것 중에 요점은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요점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정 기록물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정 기록물로 비밀을
것들을 봉인을 하면서 문제는 목록까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지정 기록물로 되어 있는지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게 과연 지정 기록물로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그 판단도 그 판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나 국민들이 궁금한 세월호 7시간인데 이건 계속 공개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느닷없이 지정 기록물로 해갖고 공개를 안 하게 했어? 그러니까 방법은 있죠.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정 기록물 봉인을 하자는 방법이 국회에서 예, 3분의 2 이상 3분의 동의. 2가 그러니까 동의하거나 그때부터 또 정쟁이 정쟁이 되죠. 그러니까 또 되잖아요. 하나는 법원에 청구. 조금 전에 청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죠. 네, 법원에 그러니까 청구하면 고등법원장 이상이 그 열람을 허용을 하면 허용할 수 되는데 있죠. 고등법원장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요.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중요한 그렇지. 것일 지금은 경우에 수사의 대상이 아니기 압수수색의 때문에. 경우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민변에서 한 절차는 일단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공개 대상의 정보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정보인지를 사유를 첨부해서 할 수가 있는 자, 건데요. 제가 정리할게요. 예. 황교안 그 총리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 기록물에서 공개하지 마라라고 예. 넘겼는데 이 절차가 지금 탄핵이 진행되는 거고 목록도 없으니 예. 도대체 무슨 목록이 어떻게 넘어갔으며 당신들이 비밀을 가리기 위해서 한 건지 예. 이런 등등을 공개해달라고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국가기록원에 요청을 국민들은 한 동의할 수 거고요. 없다. 네,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면 아마도 당연하게 이제 지정기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이제 민변에서 그것에 대한 그 정보공개 불허 처분, 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정소송에서의 자, 거기까지 좀 쟁점은 복잡해집니다. 네, 이제 행정소의 쟁점은 과연 이게 지정 기록물은 법률에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7조 1항이나 뭐 이런 1항에서 어떠한 것들만 자, 하라고 돼 알겠습니다. 있는데 이게 거기까지 좀 너무 복잡해. 네. 자, 이번에 그래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공개 여부가 판단이 22일 날 판단이 날 거고 네. 만약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개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 맞습니다. 네네. 사법고시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사법고시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그거는 과연 지정 이걸 기록이냐? 지정을 해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느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대통령의 일정, 동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비밀로서 취급받을 수는 있어도 지정으로서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해석이 다를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 자신에 대한 그 개인적인 영역들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공인이라고 한다면 특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24시간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만큼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요구가 있었다면 그걸 지정 기록으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고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제가 조그만 한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네. 임대를 줬어요. 예. 임대를 줬는데 여름에 예. 아침 6시 반에 전화가 와갖고 뒤 하수가 막혀갖고 물이 넘쳐갖고 지하실로 넘쳐 흐르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 자고 있던 우리 집사람은 예. 세수도 안 하고 뛰어갖고 현장에 갖고 하수구를 뚫으면서 이 물을 지하실에 넘치지 않게 넘친 거 걷어내고 예. 하수구를 뚫고 있고 저는 나는 공인이므로 네. 외부에 보여야 하니 네. 미용실을 다녀와서 예. 정자를 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러라고 시간이 한 7시간쯤 걸렸어요. 아이고. 누구의 대응이 옳았습니까? 사모님의 대응이 옳았습니다.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아니, 조그만 건물에 생명과 관련된 조그만 없는 것도 건물에 네. 지하실에 물이 넘치는 것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어떤 볼까 심정일까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울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 뭐 했습니까? 정봉주 당신은 뭐 했습니까? 공개하라 그러면 저는 공개 안 하면 국회의원 자르겠다고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러한 어떤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행적이나 이런 것이 결코 지정 기록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보게 되면 1, 2, 3 정장만이 업무상 과실치사로해서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요. 그 외에 해경의 역할이라든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정확하게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우병우 수석은 1, 2, 3 압수수색을- 1, 2, 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마라. 기소한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 무슨 기록? 그런 게 기록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보고의 어떤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청와대에서는 압수수색 자체를 거부하고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샵 1035로 많은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1749님 6살 딸아이가 TV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자 문재인 할아버지 나왔어. 멋지다 얘기해요. 아이들도 뭔가 달라짐을 느끼나 봐요. 세월호 화면 나올 때 왜 그랬는지 얘기해달라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그 대목에 우리 모두 5천만 국민이 역사의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꼭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자, 3304님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7시간 알려면 오래오래 살아야겠어요. 30년 후에나 볼 수 있으려나. 이 문자 보내는 분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 살지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 30년 살면 제가 70이 되나 60이 되나요? 근데 그 전에도 예. 7시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그 대통령 지금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데도 요건이 있거든요. 예.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 아니 그러니까 국가 기밀상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이나 안보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 지정 기록물로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 그러네. 예, 이것을 가령 이겁니다. 그때 청문회 때나 아니면 그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이것이 팩트다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쭉 나열을 했죠. 예. 나라가 20몇 차례 서면 보고를 받고 또는 전화 보고를 받고 뭐 했다. 지시를 하고. 서면 지시를 했다 예. 했는데 그 시간대별로 정리만 해놨지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서류가 문서 지시했다는데 그 증거도 안 내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것을 폐기를 했으면 큰 문제고 예. 그게 있다면은 저 국가기록원에 넘어갔을 텐데 이것을 지정 기록물로 했느냐 일반 기록물로 했느냐 일반 기록물 하면 바로 확인되는데 지정 기록물로 지정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물로 했다면은 근거가 없는 거죠. 이게 어디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안보가 직결되는 가는- 상황도 예.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적인 것도 민변에서 아니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다투겠다라는 것이고요. 아하.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소송에서 다퉜는데 사실은 열람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를 지금 관장님도 그렇게 예측하시죠. 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탄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본인의 어떤 대통령의 직무로서의 수행을 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어떤 쟁점도 예. 세월호고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장만 했을 뿐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만 했을 뿐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혀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세월호 7시간과 우리- 관련된 예. 대통령의 어떤 업무 지시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청취자분들이 혼동할 수 있어요. 지금 두 분의 얘기, 세 분의 얘기를 딱 종합을 하면 네. 자, 세월호 7시간을 지정 기록물로 해서 덮어놨어요. 근데 이거 옳지 않다. 그래갖고 법원에서 공개해라. 딱 공개를 했더니 홈페이지에 나왔던 그 일지만 쭉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 그러니까 사촉 세월호 7시간에 마치 모든 비밀과 기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공개하라 했는데 A4 용지 한 장에 일지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기록 관리하는 분들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록이 생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그 대통령 기록법에 따른 이제 처벌 조항이 범죄행위. 있는 거죠. 예. 뭐 폐기라든가 무단 폐기라든가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송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 기록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률에 근거해서 6가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지정 기록이 아닙니다. 아하. 근데 그 기록은 저 또한 그렇고 송 본부장님도 그렇고 지정 대상 기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을 뭐 민변이나 국민 차원에서 소송을 걸고 다퉈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당연히 보고요. 예. 또한
좀 아까 잠깐 얘기되어졌던 것 중에 좀 스쳐 지나갔던 것이 뭐냐면 이런 기록조차 지정화했다라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황교안 총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물었더니 왜 그 김남국 변호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로 얘기하시오. 이 권한대행 시기에 생산된 기록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죠. 법률에 대해서 그 불비한 구석이 있으나 이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예. 반면에 그 이전 박근혜 12월 대통령 8일까지. 그렇죠. 그 국회 탄핵 동의가 그 의결되기 직전까지의 예. 기록은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기록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예. 말해서 생산 주체가 판단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주체가 아닌 권한대행이 소급해서 판단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권한대행이 소급해서 지정 기록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느냐? 국가기록원이 예. 소관 법률을 담당하는 국가기록원이 그렇게 법률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국가기록원은 너무나 그 국가 기록 관리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중립성조차 훼손됐다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또한 문제를 찾아내고 밝혀낼 지점이다라고 저는 과잉 얘기하고 해석한 있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국가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록관에 관한 법률만 해석을 해야지 지정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 속 근데 시원하네. 그런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권한대행의 결정 권한을 행사를 한 거죠. 그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원으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역사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 크나큰 오점과 후퇴시킨 것이다. 시간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세월호 기록 7시간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송 본부장 석정. 지금 촛불 민심에 따라서 예. 그 국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공개해야죠. 김남국 변호사님. 법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임상경 기록관장님. 예, 두 분의 의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는 저 개인의 견해가 없습니다. 세 분이 공개한다고 하므로 세월호 7시간은 공개함을 선언한다. 자, 저희는 3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 문서가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문서는 공개 원칙이다. 그리고 그 업무를 승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반적인 인수인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전임 정권 자꾸만 자료를 가리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했을 때하고 예. 이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은 그 기간에 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 대통령 기록물을 그 국가기록원에 이전하는 것도 그 규정상으로는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임기가 갑자기 종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인수위가 있으면은 인수위가 들어오면은 점령군처럼 합니다. 아하. 전임 정권 막 파헤쳐요. 막 불러가지고 어허. 점령군처럼 뭐 인수를 받으려고 하니 이 인수 그러니까 인계하는 쪽에서도 마치 무슨 죄인처럼 피해자처럼. 그렇죠. 무슨 뭐 정인처럼 죄인처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좀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긴 것을 숨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도적인 그 개선이 필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 어떤 국가 기록물 이런 거 인수인계하는 건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됐고 지금 충분히 이야기했고 인수인계가 그것뿐이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이 인수인계할 때.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 넘어갈 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 넘어갈 때 이때는 진짜 깡통 줍니다. 깡통 주고 같은 정권 보수 정권에서 네. 인수인계할 때도 서로 안 좋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을 넘어갈 때 자료 다 줬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법도 그때 만들었죠. 예, 그때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죠.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일단 그 당시에 법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이 있고요. 예. 제정된 게 인수인계와 관련된 거는 당시의 사무관리 규정인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 중요하니까 법을 새로 만들었죠. 예,
기록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인사 자료들이 많은데 그 인사 자료와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위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우리가 상식 통하는 사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상식은 기록은 계승하기 위해서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승하려면 봐야지 아무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뭐 봉인시킨다고 무슨 타임 캡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알려져야 되고 다만 이것이 알려졌을 때 국가 안위에 위험이 될 수 있다. 혹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가리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이 그 아까 이제 송국권 본부장님께서 업무 매뉴얼이 안 올라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매뉴얼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정책 현황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매우 시급하게 다뤄야 될 정책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가 진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심지어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가 안보실에서 다루어진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한 어떤 내용들 자체를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외교안보 수석이라고 외교안보 TF 지금 정의용 TF가 지금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에 일일이 물어가지고 지금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보고 라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다는데요. 이거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있습니다. 임 관장님. 예. 이게 이제 우리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청취자분들이 들을 때 떠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국가 기록이 정말 왜 중요한 건지 하는 네.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저는 이제 방금 우리 안보 얘기했는데 지난해 7월 8일 날 사드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깡통 자료를 넘겨줬다. 그러니까 빈 깡통이죠. 그 깡통 안에 뭔가 꽉 채워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후임 정부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을 쑥 빼고 빈 깡통만 넘겨줬다는 거죠. 달랑 2개 받았답니다. 그 내부 통신만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거는 뭐 그것까지 안 주면 뭐 안에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8쪽짜리 업무 관련 업무 현황 보고 자료. 아하. 그런데 이 업무 현황 보고 자료가 모형지물인 것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 그 조직 체계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실 10수석 예. 이 체제였고 지금은 이게 다 바뀌었거든요. 4실의 8수석 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안보실도 서로 그 1차정, 2차정 제도를 두기로 했고 또 정책실이 새로 생겨서 그 밑에 2개 수석비서관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바뀌었는데 과거에 그런 것을 준 거는 업무 개괄 자료 이것은 무용지물짜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진작에 중요한 어떤 그 업무 매뉴얼 같은 거. 그러니까 청와대 처음 들어가면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청와대에 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주로 총무 라인이죠. 뭐 기능 쪽의 라인이 있고 실제로 가서 국정을 하는 쪽은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노무현 전 예. 대통령 시대 경력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면은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 부처하고 그 연락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예. 또 인사 기록 자료 이것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변호사님.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록물 관리법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되고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 원칙은 기본 원칙은 보존해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칙 자체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배치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사드 배치는 심지어 이명박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3노 정책 네. 요청된 바도 협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었다. 이런 정책을 8년 동안 취하다가 아니 진보 정부에서 이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안 하다가 느닷없이 결정하는데 그 전에 7월 5일 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결정이 돼요. 또 배치되는 날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바지 고치러 가고. 그럼 어떻게 해서 사드 배치가 결정됐지? 그 기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록이 또 온전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 또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좀 제한적으로 열람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청와대 후임 당연히 정권은 다 봐야 될 거 봐야 될 아니에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그 2007년도 예. 그 대화록이라는 것들이 지정 기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남북 관계가 이후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더 강화된 발전해라.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정으로 묶은다고 했을 때에는 차기 정부가 볼 수 없다. 아하. 그래서 국정원에 그 기록을 보관케 하면서 지정 기록으로 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거를 이러한 안배들이 해야 되는 2013년에 거죠. 국정원장이 또 공개해버린 거 그렇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초기부터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고 당연히 열람을 하라고 준 거니까요. 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12년 대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문제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숙연해져요. 이 숙연한 마음을 잊지 말고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청와대의 일반적인 인수인계.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수인계를 하러 받으러 들어갔는데 깡통만 있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책임지시겠어요? 뭐 제가 책임질 지금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측을 했잖아요. 파쇄기 26개 그렇죠. 들어가면서. 예, 예. 뭐 충분히 예측됐고 그거는 뭐 탄핵 정국에서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선 12년도 대선 때부터 예. 기록 갖고 정쟁을 일으키고 이랬던 일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예측됐던 거라고 기록 봅니다. 갖고 정쟁을 일으켰다. 예를 들면 이제 NLL 그 사건,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대선에 활용을 했었고 그렇다면 당선되고 5년이라는 임기 속에서 기록에 대한 중요도. 그 중요도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지하고 그거에 대한 방어적인 운영을 했지 않았나. 그 충분히 예측되는 거죠. 그래서 뭐 탄핵이라는 그 환경과 탄핵으로 인해서 청와대에 물러나는 이런 환경이 특수한 환경인 것도 이런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는 그 머릿속에는 국정 철학에는 대통령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온 이력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 본부장님, 이게 최순실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던 그 시점서부터 본격적으로 파쇄기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26대. 예. 간헐적으로 해서 마지막 탄핵 그 인용되기 전까지 한 1월까지죠. 1월까지 26대가 들어갔는데 작정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당시 청와대 해명은 예. 그 노후된 파쇄기를 교체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시점이 좀 그렇죠. 시점이 딱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부터 예. 그리고 그 이어서 검찰과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여론이 비등했지만 결국 허락하지 않았죠. 그 허용하지 않.